14명의 국내외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나눴던 이야기를 담은 책 누가 지도자인가를 출간해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박영선 의원 모시고 저서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현재의 정치 현안 투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누가 지도자인가 예약 지금 발매가 된 지가 얼마 된 지금 거죠?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금 보니까 정치사회 분야에 1위에 올랐다. 그리고 네. 또 뒷면을 보니까 벌써 2쇄를 찍으셨어요. 예, 2세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어요. 네. 비결이 뭡니까? 아마 우리 사회에 지금 참된 지도자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갈증을 느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이후에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 자신의 성찰의 산물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 어떤 선출직 이제 대표를 뽑을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룹의 리더를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책을 썼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우리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네.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책을 좀 받아들고 이게 목차를 보면서 두 가지가 궁금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이 국내 정치 지도자 가운데 9명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하나였고 네. 또 하나는 보니까 순서가요. 네. 순서가 시대순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대통령이 지금 세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통령 순도 아니고 네, 가나다 순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는 네, 건데. 네, 네. 네, 가나다 순으로 이제 출판사하고 네. 이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출판사에서 대표께서 가나다 순으로 해도 이것이 다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오히려 가나다 순으로 하는 네.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 네, 네. 그러면 9명의 지도자를 선택한 기준은 뭡니까? 선택한 기준은요, 저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분, 기자 시절에 특별히 인터뷰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저하고 직접적으로 오래 일을 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주시는군요. 또 하나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누가 이 책에 좀 관심을 끌었던 것이 책 내용 중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네. 동물의 왕국이고 그 이유가 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서 굉장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그런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 네. 발언하시는 거를 당연히 모르고 쓰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마침요. 네. 에필로그를 쓰던 날이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 말씀을 하신 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조금 약간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셔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1994년도니까 20여 년 전이죠. 네. 그때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따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그 기자 시절에 하루 일과를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뒤져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딱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장면과 그 대통령의 그 당시에는 뭐 박근혜 이사장이었죠. 네. 그 표정 같은 것이 이제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때는 제 마음에 굉장히 동정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가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배신하는 모습이 가슴에 사무쳤으면은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네.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런 어떤 마음속의 분노를 다 잊으시고 좀 포용과 화해의 정치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걸 썼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도에 정도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탈당하려고 하자 네. 도리의 정치를 하라, 이걸 전하라 이렇게 이제 책에 네. 소개가 돼 있는데 네. 그러면 배신의 정치, 도리의 정치 어떤 맥락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7년도 상황인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처음 인터뷰했을 때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저하고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대통령이 되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답변이 뭐 국민을 편안하게 네. 해주고 뭐 이런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때도 정계 개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멈칫하다가 정계 개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아주 굉장히 네. 근엄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이 열린우리당이라는 어떤 그 정계 개편 속에서 나온 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 어떤 열린우리당이 깨지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상심을 하셨던 그런 순간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맥락이 좀 배신의 정치와 좀 다 있다 도리의 봐도 정치. 뭐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정동영 의장한테 딱 한 번 싫은 소리 했다. 언제냐? 성북에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안 나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이제 싫은 소리 딱 한 번 했고 그 이외에는 내가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당을 떠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백령 굉장히 전당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서운해하셨죠. 네. 또 하나 좀 책 내용에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하시면서 집요한 일관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서 근데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네. 의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신뢰와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지금의 새누리당을 이제 잘 끌어왔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 이런 어떤 원칙과 관련된 것도 저는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보좌진들이 보좌를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네. 대통령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사회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타가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좌우가 되는데 글쎄요, 요즘 청와대에 들어가셔서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 부족해서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그 원래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는지 때때로는 의심이 될 만큼 요즘은 좀 많은 국민들 참모진들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국정으로 어떻게 이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독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불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끌어가는 것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가 하반기에 이미 적신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적신호가 들어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경환 부총리한테도. 그런데 전혀 부총리가 뭐 그렇지 않다, 건전하다. 뭐 오늘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 초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 와서 뭐라 그러셨냐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건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상상할 수 있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만 들으시면 제대로 된 어떤 실체를 지금 현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책에 있는 내용들이 좀 오버랩이 되는데 도리의 정치를 하라고 그랬더니 정동영 의장이 세상과 너무 깊은 곳에 계셔서 모르겠다. 그런 것도 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같은 흐름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동영 의장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지만 또 세상 민심이 이미 이제 많이 열린우리당을 떠나고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직선적인 화법과 직선적인 정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을 때니까 정동영 의장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어떤 세상의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사실 또 지금 보니까 물론 대통령을 이제 역임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지금 현직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도 좀 계시고 좀 다루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요. 문재인 대표 지금 보니까 책 내용에 가장 짧은 기간에 대통령 후보가 됐고 1,000만 표를 받으신 분이다. 또 그러면서 다시 정치 사선에 섰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러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만료했다. 네. 그러셨는데 왜 만료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요, 그 풋풋함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대표를 하게 되면 이 당이라는 곳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말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당대표가 되면 그걸 다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겪는 과정에서 담금질도 될 수 있지만 그 풋풋함이 다 사라져 버리면 국민들이 그 문재인 대표의 그 서글서글한 눈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매력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그랬습니다. 네. 사실 뭐 정치에서 가정은 의미는 없겠지만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우리 박 의원님의 고언을 듣고 출마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훨씬 그러면 당이 뭐라 그럴까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당내의 어떤 계파 갈등이라고 할까요? 노선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분이 그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사실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이 물건을 파는 곳이라면 정당은 사람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당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구에서 마치 구원투수가 있듯이 네. 구원투수들을 많이 포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 안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번 좀 더 숨을 고르시고 네, 후사를 도모했던 게 좋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시고 사실 또 당내 현안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요즘 뭐 탈당, 뭐 신당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 의원님 이름까지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도개혁 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직 실체가 없죠. 이제 국민들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너무 극우적인 어떤 발언을 하거나 그런 결정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또 너무 강경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쪽의 장점을 좀 잘 이렇게 갖춘 새로운 당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 그것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리더의 부재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뭐 정체성, 어떤 문제일까요? 첫째 당이 만들어지려면요. 그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을 대표하는 인물의 구성에 있어서 아직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전망하기가 네. 참 힘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뭐 9월 거사설 해서 20여 명, 30여 명도 탈당할 것이다. 또 구체적인 이름도 좀 거명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실체가 없다. 18대 국회 때 왜 친박연대라고 그래서 당도 아니고 또 당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세력은 형성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파괴력이 있는 그런 어떤 당이 만들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쉽게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야권 내의 계파 갈등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이런 어떤 야권 내 계파 갈등 또 새누리당의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이 국회를 바라볼 때 거수기적으로 역할을 하는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어떤 내용을 겪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래도 그나마 이것이 낫다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는 대한민국도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경제력도 그렇고 국민의 민도도 그렇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만큼의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내 김상곤 혁신위에서 내놓는 안 중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것 아닌가 네,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논의를 좀 더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또 일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당에서는 좀 강하게 하는데
야당에서 오히려 좀 소극적인 것 아니냐. 그러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여야가 다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네. 사실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정의화 의장 같은 분은 이미 늦었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18대 국회 때도요. 2011년 10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여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제 한나라당 지도부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됐었거든요. 그것이 없던 일로 된 것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한테 공천권을 반납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었는데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고 이제 당은 그런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제도를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선진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에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뭐 박 의원님께서는 여성 지도자임에는 뭐 틀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사회, 대한민국 어떤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리 좀 해주시죠. 저는 포용과 그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북 통일 시대를 위해서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어떤 마음속의 분노를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2세까지 나왔는데요. 앞으로 5세, 6세, 10세까지 네. 계속 많은 책자들이 나오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